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단원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고대 국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삼국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 고대 사회의 형성과 정책 발전이라는 제목이죠. 보시면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동양과 서양의 뭐 고대 뭐 서양사, 동양사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삼국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기시면은요, 우리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 배우고 특징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중앙집권 고대 국가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라고 하고 있죠. 고대 국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제 중앙집권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 즉 고대 국가의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뭐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고대 국가의 전제 조건이 있죠. 고대 국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중앙집권 국가예요. 권력이 이제 중앙에 있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의 그런 국가의 형태다라는 건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완성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대 국가라 부르는지.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영역 확장이죠. 그렇죠? 영역 확장이 되겠고요. 첫 번째 영역 확장, 영토 확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이제 고대 국가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부자 세습입니다. 부자 상속 또는 부자 상속 또는 부자 세습. 왕의 권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세습이 되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왕의 권력, 중앙에 있는 왕의 권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율령반포예요. 율령반포.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중국으로부터 갖고 왔던 하나의 법입니다. 법 시스템을 이제 국가에다 적용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율령이 반포가 돼야지만 뭐가 나온다? 관득이 나오는 거고요. 관등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공복도 제정할 수 있는 거야. 공복은 관리들의 복색을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의 복색, 공복들이 제정되는 거죠. 요 같이 요런 것들이 반포가 돼야지만 요런 게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사상적 통합을 위한 거지. 왕권 강화를 위한 마지막 사상적 통합, 불교죠, 불교. 불교를 받아들여서 요거를 공인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부처님과 왕을 하나의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로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고대 불교는요, 단순한 종교, 신앙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요는 왕권 강화와 관련하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불교를 통해서 사상적으로 통하면서 바로 부처님을 곧 왕과 같이 결부시키면서 왕권 강화를 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결 과제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전제 조건을 통해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제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된 하나의 순서예요. 고구려가 제일 먼저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순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갖추어져야지만 중앙집권 국가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 그쵸? 이게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꼭 영역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자 상속이, 그 다음에 율령반포, 그 다음에 불교 공인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던 게 바로 이제 제일 먼저 갖추어졌던 게 고구려고, 그 다음이 백제고, 그 다음이 신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네 개의 전제 조건을 갖춘 나라가 삼국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옆으로 넘겨서 이제 고대 삼국의 성립, 그 다음에 가야연맹을 배울 텐데,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초기의 고구려 모습, 그 다음에 뭐 초기의 백제 모습, 뭐 초기의 신라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단계의 고구려 모습, 그 다음 발전 단계 백제, 신라의 모습, 이렇게 이제 우리 교재가 이제 이렇게 편제가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고구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백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라 살펴볼 겁니다. 자,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볼 거야. 그쵸? 따로따로 살펴보고, 그때 우리가 이런 거죠. 단순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만 살펴볼 게 아니고, 당시 고구려가 발전 과정에서 당시 막 장수왕이 막 남아있을 때, 장수왕이 남았을 때 백제하고 신라는 뭐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세로로 일단 정리할 거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방향으로 한번 좀 볼 겁니다. 뭐 4세기 때 당시 고국 원왕 당시에 백제는 뭐 했게? 당시 백제 왕이 당시 고국 원왕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어요. 이런 내용들, 그쵸? 요거는 이제 백제와 관련된 내용 아니야. 고구려 발전 과정에 있었던 백제와 관련된 내용들, 또는 신라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 옆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고구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자, 삼국의 정책 발전과 통치제. 자, 첫 번째 고구려의 발전과 항쟁과 발전 과정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고구려라고 한다면 기원전 37년대에 주몽의 왕 이름은 추모왕이라고 했죠. 추모왕 또는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이라 불리는 게 주몽입니다. 기원전 37년도에 이제 건국했다고 나와 있어요. 삼국 사기에 의하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요. 우리나라 역사책이 삼국 사기입니다. 근데 삼국 사기가 언제 언제 편찬되었냐라고 한다면 1145년 고려 중기 때 간행이 돼요. 거기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부여 유의민 세력. 주몽이 바로 부여 유의민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의민 세력과 압록강 유역. 그렇죠? 주몽이 유민들과 함께 털을 잡은 곳이 졸본 지역인데 그 졸본이 바로 압록강의 중류에 있는 동가강이라는 강 유역에서 처음에 털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라를 공국했다. 고구려를 공국했다. 자, 그럼 2대 유리왕 때 이제 어디로 천도했답니까? 한번 천도가 이루어지죠? 초기 때, 고구려 초기 때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 해 성장할 때 이제 먼저 한번 봤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이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삼국시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도를 기억하기보다는 세기를 기억하시고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몇 세기냐, 이거부터 이제 먼저 보시고, 같은 세기라 해도 뭐가 먼저인지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의 재위기간을 한번 딱 보세요. 몇 년입니까? 자, 무려 94년이죠. 그렇죠? 94년. 1세기에서 2세기에 이르는 왕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던 왕들인데, 아마도 이 태조왕에게 그 전에도 아마 어느 정도 대무신왕, 이런 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아마도 이 태조왕부터가 이제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인데, 아마도 이 태조왕의 이 업적들은 아마도 그 앞선 왕들의 업적을 그냥 태조왕에게 몰아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태조왕의 업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름부터가 태조왕이야. 그쵸? 태조라고 하는 건 보통 나라를 세우신 분에게 태조라는 어떤 칭호를 주는데, 나라를 세우신 분은 주몽이잖아. 그쵸? 근데 왜 태조왕이야? 한마디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중앙집권국가의 하나의 기틀, 기반, 초석을 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태조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때부터 이제 중앙집권국가의 모습이다. 누가요? 게르부. 우리가 앞에서 고구려 배웠잖아요. 여러 날 성장할 때. 그쵸? 그때 이제 게르부가 여러 5부족 중에 하나였다고 했죠? 게르부, 외우지는 마세요. 소노부, 순노부, 전노부, 연노부, 이렇게 5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게르부 고씨가, 게르부족이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권력이 한쪽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중앙으로 이제 권력이 모아지고 있는 시기. 중앙 집권국가의 초석. 그쵸?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부자 상속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제, 부족 내 세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족 내 세습, 아니면 형제 세습,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자 상속으로 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습이라는 게 나왔다는 것은 중앙에 그만큼 권력이 강해졌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영토 확장이죠? 영역 확장, 옥저를 복수합니다. 그전까지는 옥저에게 이제, 삥을 좀 뜯었겠죠. 그쵸? 옥저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옥저를 복수했고요. 그 이후에 한군현을 공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려가 자리 잡은 지역이 예전에 산악지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경작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쵸? 영토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자꾸만 진출하는 과정에서 고조선 멸망이에요. 그쵸? 그 전에 고조선 멸망 후에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 영역에다가 주변에다가 군현을 세웠잖아요. 우리 기억나죠? 한군현을 설치했었는데, 그 한군현과의 항쟁 과정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9년의 영역을 계속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침략하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출했답니까? 요동으로 진출했답니다. 요동. 요동으로 진출하면서 점차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요동 지역이 무슨, 어디 지역인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자, 여기가 요동반도고 여기가 산둥반도죠. 그쵸? 여기가 강이 하나가 있다. 여기 강이 랴호허 강이라는 요하강이라는 강 이름이에요. 중국어로는 랴호허. 그 다음에 한자로는 요하. 자, 제가 요하강 주변 지역을 뭐라고 했었죠?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이쪽 지역을 요령성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요령 지방입니다. 요령. 요령인데, 그 요령 지방인데 이 랴호허 강을 기준으로 해서, 야호허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요동이라고 하고, 서쪽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하강의 서쪽이니까 요서라고 했다. 그래서 요동과 요서를 합쳐서 요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보니까 하트 같네? 자, 이렇게 해서 요령 지방, 그쵸? 요동까지 진출했다는 거죠. 요동까지. 여기 요동까지 진출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여전히 근데 아직까지는 오부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세습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오부 체제, 부족 체제는 아직까지 부족적인 어떤 성격의 체제는 계속 유지하는 오부 체제는 계속 이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